이 소득의 제2 형태 화폐, 현 시대 사람들은 화폐를 얻었을 때 소득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화폐가 늘 유통되는 특별한 지역에서나 그렇게 인식이 됐지,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곳에서는 소득을 얻었다 이러면 이제 생산물을 얻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화폐가 소득으로 인식된 시기는 그래요. 최근의 일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폐로 인식하는 거는 그 수만 년 동안, 수억 년일 수도 있죠. 그래요. 인류는 생산물을 소득으로 인식했다. 화폐를 소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의 일이다. 그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생산물을 모두 소비한다면 교환에 이용할 생산물이 없다. 그래요. 농사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얻었어요. 근데 생산자가 쌀을 다 소비해버려요. 그럼 쌀 가지고 그 사람은 교환할 수가 없겠죠. 교환의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환에 이용할 생산물이 없으니 시장은 생기기 어렵고 생기더라도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요. 교환에 이용할 생산물이 없으면 시장이 생기기 어렵죠. 뭐 불가능하다고 하진 않았죠. 그 이유는 살펴봐야 되겠죠. 시장은 교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를 이루는 섭리법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좀 다루었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보면 괜찮겠죠. 교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환 행위가 생기지 않는 곳에서는 시장이 생기지 않는다. 시장이 뭔가요? 교환하는 장소죠. 그래요. 교환하는 장소는 우리가 흔히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눈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환하는 장소는 꼭 공간에 있는 어떤 볼 수 있는 것만 시장이 아니죠. 인터넷상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인터넷도 시장이 되는 거죠. 사정이 그러한데 생산자들이 생산물을 모두 소비하고서도 부족하다면 시장은 더더욱 생기기 어렵다. 그래요. 90%의 사회 구성원이 생산물을 모두 소비하고 99%죠. 1%의 사회 구성원이 생산물을 자신이 소비하고도 남는 생산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인구가 100명이면 1명만 생산물이 남는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 시장이 생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은 남는 생산물을 다른 사람의 생산물과 교환할 수는 없지만 그 생산물이 남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물 간의 교환은 안 되죠. 다른 사람의 활동과는 교환할 수 있다. 한 명만 있어도 교환이 가능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활동과 교환하면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활동과 교환함으로써 그 사람은 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일을 더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급자족 하는데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돼요. 근데 운 좋게 쌀이 많이 남게 됐어요. 충분히 남게 됐어요. 비축할 수도 있지만 또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쌀이 부족한 사람과 접촉해서 야, 일 좀 도와달라고 뭐 쌀 줄게 그러면 부족한 뭔가요? 쌀이 부족한 사람은 일을 하겠죠. 쌀 받고. 그게 뭔가요? 교환이라는 거예요. 한 명만 생산물이 남아도 어, 교환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시장이 된다. 물론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나요?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생산물을 모두 소비하더라도 시장이 그래요. 생기기 어렵다 했지 불가능하다라고 안 적은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식량이 남는데 어떤 사람은 식량이 부족하다고 가정하자. 식량을 줄 테니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식량이 부족한 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교환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는 교환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의 사람들은 교환을 하죠. 화폐를 들고 가서 시장에 가서 화폐를 가지고 이것저것 구매하면서 교환을 해요. 당연히 교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교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는 그래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미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환을 하면 교환 자체를 생각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환이 교환하겠다는 발상을 하지 못하면 그렇죠. 발상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산물을 비축해 놓거나 자선할 것이다. 비축해 놓을 수도 있고 뭐 충분한데 뭐 이러면서 그냥 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10,000명에 이르면 1%의 사회 구성원만이 소비하더라도 1%의 사회 구성원만이 소비하고도 생산물이 남더라도 100명에게 남는 생산물이 있게 된다. 그렇죠. 1%라고 해도 그래요. 규모가 커지면 인구 규모가 커지면 남는 생산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1%면 만 명이 1%는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생산한 생산물의 종류가 다르면 생산물들 간 교환은 절로 이루어지고 생산물의 종류가 같더라도 생산물이 부족한 이들과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생산물과 생산물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생산물과 사람의 활동과도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 좀 해달라. 생산물 줄게. 그럼 생산물이 부족한 사람은 오케이 하겠죠. 무려 100명에 이르는 사회 구성원이 남는 생산물이 있다면 그중 누군가는 교환을 시도하게 되고 그러한 교환이 알려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교환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반드시 생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생산물을 모두 소비하고도 부족하더라도 사회 규모가 커지면 시장은 반드시 생긴다. 이런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죠. 뭐 멀리 찾을 필요도 없고 그래요. 조선을 보면 되죠. 한국에서는 조선은 되게 가난한 국가였죠. 보릿고개도 있고 그래요. 한 5,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다 하죠. 봄철 되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고 농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농민이었는데 자기가 소비하고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1%만
어, 그래요. 남는 생산물이 있으면 시장이 충분히 생기죠. 5, 60년 전에 그래도 인구가 2천만 원 됐잖아요. 그래요. 2천만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그럼 1%만 생산물이 남아도 어떻게 되나요? 20만 명 이상이 생산물이 남죠. 상당히 많은 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국가도 시장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는 생산물이 없더라도 사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커진다. 앞의 가정에 따르면 인구가 10만 명에 이르면 시장에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수는 1000명에 이르고,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면 시장에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수는 10,000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1%만 생산물이 남아도, 인구 1%만 생산물이 남아도 인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진다. 자연히 시장이 커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도 그래갖고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 맞는 이론이다.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의 전체 생산성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생산물이 남게 돼요. 그 경우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만 살펴보았던 거죠.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사회의 전체 생산성이 증가하면 남는 생산물을 보유한 이들의 비중 역시 커지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수 역시 점차 커진다. 인구가 10,000명에 이르는 사회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요. 남는 생산물을 가진 이가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현실의 사람들은 100%다 시장에 참여하죠. 근데 고대는 안 그랬겠죠. 자급자족 하던 시대에는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다. 현 시대는 100%다 참여하는 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경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수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1%일 때는 100만 명에 이르러야지 10,000명이 됐잖아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생산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구가 10,000명만 돼도 10,0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같다. 시장의 크기는 같다. 근데 그게 전제가 있죠. 시장에 투입하는 또 금액이 얼마냐, 그걸 봐야, 같다고 가정할 때 그런 거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일정할 때 인구가 증가할수록 시장은 커진다. 정리하면 일단 이런 정리가 나오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일정할 때, 아까 1%를 했죠. 1%로 살펴봤죠. 인구가 증가할수록 시장은 커진다. 그렇죠. 참여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두 번째 경우도 봐야 되는 거죠. 언급했으니까. 인구가 일정할 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증가하면 시장은 커진다. 생산성의 증가가 그걸 가능하게 하죠. 인구가 10,000명이라 하더라도 1%, 10%, 100%이면 100명에서 10,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어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계산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수식으로 만들 수 있죠. M 이꼬르 AX. M은 뭐냐? 시장의 크기다. 시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불안전하지만 대충 구해보는 거예요.
A 시장 참여자 수 비중, 상수 A는 시장 참여자 비중, 비중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X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크거나 작아진다는 거예요. 맞죠? M 이꼬로 AX 어렵지 않죠? 곱하기 나누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두 번째 M 이꼬로 B by M 시장 크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상수 B는 뭐냐, 인구를 고정됐다고 본다.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 비중이 증가한다. Y. 그래요. 인구가 일정할 때 시장 참여자 비중이 증가하면 또 시장이 커지더라. 시장 참여자 비중이 작아지면 또 작아지겠죠. 그렇게 이제 시장의 크기를 일단 구할 수 있다. 그래요.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 비중과 인구는 모두 변한다. 이 경우 시장의 크기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시장의 크기도 변하고 시장 참여자 비중도 변하죠. 실제로 뭐 어떤 거 한 가지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M 이꼬로 AX 곱하기 BY다. 근데 이제 내용이 달라지니까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든 간에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M은 마찬가지로 시장이 크겠죠. A 기준이 되는 인구, 그 다음에 인구 변동률이 된다. X는 기준이 되는 인구는 이제 뭐 상수로 볼 수도 있겠죠. B 기준이 되는 시장 참여자 비중, 기준이 되는 시장 참여자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Y는 뭐냐, 시장 참여자 비중 변동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놨죠. 예를 들어 인구가 1000명인데 시장 참여자 비중은 10%라고 가정하면 시장 참여자는 100명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10,000명으로 증가하고 비중이 20%로 증가하면 시장 참여자는 2,000명이 된다. 10,000명인데 시장 참여자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2,000명이 되죠. 인구는 10배로 증가하였고 그 1,000명에서 100만 명으로 10배 증가했죠. 시장 참여자 비중은 2배 증가하였다. 10%에서 20%니까 2배 증가했죠. 이를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M 이꼬로 M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기준이 되는 인구, 처음 인구를 넣으면 되죠. 1,000명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10배 증가했다 했죠. 인구 변동률 10배 곱하기, 그 다음에 B는 기준이 되는 시장 참여자 비중, 처음 10%를 넣으면 되죠. 몇 배 증가했나요? 변동률이 2배 증가했다. 그러면 1,000명 곱하기 10은 10,000명, 10 곱하기 2는 20%, 10,000 곱하기 20%는 2,000명.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구와 시장 참여자 비중이 변동할 때 구하는 식까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다 한 거죠. 끝까지. 다 한 건 아니에요. 또 남아있는 게 있죠. 앞에서 언급한 시장의 크기는 시장 참여자 수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의 평균 투입 금액에 변함이 없을 때에만 맞는 말이다. 그래요. 시장에 참여해도 A 사회가 있고 B 사회가 있다. 시장 참여자 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원, 어떤 사회는 100만원을 투입할 수 있고 어떤 사회는 200만원을 투입할 수 있고 어떤 사회는 500만원을 투입할 수도 있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죠.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고려해서 식을 만들면 거의 완벽해지겠죠. 그런데 평균 투입 금액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니 그럴 경우 시장 크기의 변동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평균 투입 금액이 한쪽은 100만 원이고 다른 쪽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위 식에 대입할 경우 한쪽 시장에는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이 거래되고 다른 한쪽 시장에서는 40만 원이 거래된다. 40만 원이 거래되는 시장은 20만 원이 거래되는 시장보다 2배 크다. 그렇죠. 즉 시장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 수는 같지만 거래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한 이유로 경우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훨씬 많더라도 시장의 크기는 비슷하거나 작을 수 있다. 이런 확인 가능한다. 그래요. 똑같은데 투입하는 금액이 바뀌니까 바뀌더라. 이제 진정한 시장의 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식에다가 뭘 곱하면 되나요? 평균 투입 금액을 곱하면 된다. 식 만들 수 있죠. 쉽게. 그러면 이제 완벽해진다. 그래요. 이는 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즉 투입 금액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시장 참여자 수가 같더라도, 그래서 시장 참여자 수가 작더라도 클 수 있다. 투입 금액이 그리고 차이가 크면 그걸 확인하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무역으로 살펴본 2023년 시장 규모. 미국과 중국을 살펴보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를 팔았냐. 그래요. 미국에 한 1150억 달러 정도 팔았고 중국에 1240억 달러 정도 팔았죠. 비슷하죠. 수출 금액이니까 팔아먹은 상품을 의미하는 거죠. 비슷하게 팔아먹었어요. 비슷하게 팔아먹었는데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시장 규모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인구는 바뀌었죠. 미국이 한 3억 4천만 정도, 중국은 14억 2천만 정도죠. 인구가 중국이 훨씬 많죠. 4배 이상 크죠.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한국에서 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출 금액을 봤으니까 수입 금액도 한번 볼 필요 있겠죠. 1200억 달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1000억 달러,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한 100조 가까이 되죠. 한 130, 40조.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고, 수입 금액은 650억 달러. 미국에 흑자를 냈죠. 한 500억 달러가 흑자 냈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수입 금액 1,400억 달러, 한 170억 달러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역을 하면 서로 필요한 걸 교환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죠. 서로 도움을 받는 건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역 규모가 크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서 더 큰 이익을 볼까요? 흑자를 내는 쪽에서 더 큰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익을 보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래요. 이익을 주는 입장이 갑이겠죠. 아무래도 나라가 크고 작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익으로만 보면 누가 갑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갑인가요? 중국이 갑인가요? 2023년 시점으로 보면 항상 바뀌는 거지만 한국이 갑이라는 거예요. 쎄쎄쎄쎄 하면서 돌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인구가 중국이 미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4배 이상 큰데 시장 규모 수출 금액으로 보면 한국 수출 금액으로 보면 비슷하더라. 그 이유가 뭘까? 그럼 1인당 국민 총생산을 보니까 미국은 6만 2천 달러, 중국은 1만 달러.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이 중국보다 6.16배 크더라. 1인당 국민 총생산이라 해서 그 총생산한 게 전부 급여로 투입되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그중 일부가 급여가 되는 거죠. 1인당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뭐가 되나요? 시장에 투입이 되겠죠. 시장에 의지하면서 교환하면서 살아가니까. 1인당 국민 총생산이 6배가 크니까 급여가 충분히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이 충분히 4배 이상 클 수 있잖아요. 급여도 4배 이상 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장 규모가 비슷해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구는 중국이 미국보다 4배가 많지만 미국 사람이 투입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4배 이상 커버리면 상세가 돼버리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비슷하다. 즉 수출한 금액이 비슷하니 시장 크기 역시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두 국가 다 그래요. 자유롭게 거래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구매하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인구는 중국이 미국보다 4배, 4.14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금액이 비슷하니 미국 국민의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이 중국 국민의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보다 4배 정도 커야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1인당 국민 총생산의 경우 미국이 중국보다 6.16배 크니 실제로 미국 국민의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이 중국 국민의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보다 4배 이상 클 것이다. 그래요. 정확한 자료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은 1인당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을 평균 금액을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뭐 1인당 국민 총생산 보고 뭐 인구 보고 비교해 보면 뭐 확인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요. 언급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죠. 시까지 만들었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